자, 저희는 지금 재미 변호사 존청 변호사를 초청해서 이 미국 부동산 투자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궁금할 때가 많은데 진짜 전문가들에게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존청 변호사에게 이 질문을 한번 집중적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부동산에서 궁금한 게 그겁니다. 한국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대를 해주고요. 양도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미국은 똑같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동산 법이요. 제가 체감하는 변호사로서 체감하는 것 중에 의외로 이 세법의 변화, 개정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정당이 바뀌거나 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이게 강화가 된다거나 완화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한국에 비할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미국 부동산 세제와 한국 부동산 세제의 차이 같은 걸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도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고요. 미국 부동산의 특성을 뭐랄까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재산세가 있겠죠. 재산세 보유한 거에 대해서 재산세가 있고 내가 부동산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겠죠. 소득세가 그렇죠. 있겠죠. 여기에는 뭐 양도소득도 있는 것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그렇죠. 과세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의 증여상속세가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산세는요,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물론 한국과의 차이라 그러면 한국은 이게 공시지가 뭐 이런 컨셉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내가 매수했을 때 그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씩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일단 그거로 보시면 돼요. 네. 내 옆집하고요, 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첫 번째로 있고 부동산 소득과 관련해서는 이게 양도소득과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잖아요. 이게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욕심을 내자면. 네. 일단 이 과세율은 일반 소득보다는 낮습니다. 우리가 보통 액티브 인컴이죠. 우리가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에 비해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 캐피탈 게인 텍스라 그래서 더 낮고요. 그리고 이건 뭐 연방세가 있고 주소득세가 있으니까 주에 따라서는 주소득세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텍스 플래닝의 방안들이 있는데요. 뭐 계속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양도세 같은 경우요. 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어떤 그 1가구 2주택 내지는 자산, 투자 자산이 몇 개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거나 불이익 받는 건 없고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10만 불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100만 불에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네. 뭐 좋은 거죠. 가치가 올라서 그럼요.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럼 당연히 90만 불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요. 내가 돌아서서 이 100만 불이요. 매각대금을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사잖아요. 그러면 이 90만 불의 과세가요. 2월이 돼요. 그리고 나서요. 이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분이 홍길동 씨가 계속 그걸 반복해서 나중에 10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100만 불이었었는데 이게 1000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1000만 불에 팔고 또 부동산을 산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은 10만 불의 어떤 코스트를 원가를 가지고 1000만 불의 가치의 그런 그런 거네요. 부동산. 그럼 990만 불이 지금 계속 쌓여서 2월이 된 거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세금 이걸 폭탄 안 한번 하니까 세금 나와야죠. 폭탄 한번 나올 네, 거잖아요. 네. 사실이 그렇긴 한데 어떤 게 또 있냐면 이분이요 계속 그 임대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을 내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상속이 되면 예를 들어 저희 자녀가 제가 홍길동이 자녀인데 1000만 불짜리 자산을 받잖아요. 그럼 이분의 이 원가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원가는 그대로 아닐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네, 네. 1000만 불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자녀가 상속을 받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이 부동산 팔잖아요. 1000만 불에 팔겠죠. 양도세 0. 이걸 스텝업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모두가 말하자면 위너가 되고 루저는 뭐 미국의 국세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법이에요. 법이 합법이고 모두가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런 효과적인 법이 되죠. 그게 양도세인 거고 뭐 임대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렇군요. 야, 스텝업 베이스라는 게 그러면 상속 증여를 활용하면 실제로 양도세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이 현행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1,300만 불 정도가 네. 라이프타임 익셈션, 그래서 이걸 평생 증여 상속 면제액이라고 해서요.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상속까지 포함해서요. 1,30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증여 상속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감안하면 보통 엄마, 아빠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기 2. 그러니까
2,600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30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는 거니까 뭐 실질적인 면에서는 상속세 부과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현행법상으로는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구나. 이런 그 미국 세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아마 이 자산가들 중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양도세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실 미국 부동산은 양도세보다는 이제 임대소득이 더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세금이 굉장히 부담될 것 같은데 이런 임대소득, 월세에 대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어떤 성격이냐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앞서 그 부동산 투자를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것보다 이후에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채를 이제 일으켜서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산 그 부동산을 이제 임대소득을 일으키는 하나의 해당 자산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한국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걸 이 감가상각의 기준이 네. 결국 내용연수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건데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간이 길잖아요. 미국도 뭐 30년, 40년 이런데 이게 어떤 방식이 있냐면 부동산을 놓고 봐도 여기에 건물, 이 지금 스튜디오만 놓고 봐도 이런 조명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픽스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건물이라기보다는 기타 유형 자산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훨씬 더 땡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 법에서는 또한 이런 경우에 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뭐 내용을 테크니컬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전체 감가대상 금액의 상당 금액을 당해 또는 2년 내, 3년 내에 감가상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뭐 20만 불을 들여서 뭐 80만 불 론을 받아서 100만 불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감가상각 비용이잖아요. 그걸 네. 굉장히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임대소득에서 그와 같은 감가상각을 사실 이거는 실제 내 비용이 아니라 서류상 손실인 그럼요. 거잖아요. 네네. 이걸 활용해서 소득세를 줄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미국 세법이 정의하는 부동산 전문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이걸 충족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기타 소득에서도 이걸 공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이제 보통 급여 생활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리지갑이고 과세에 있어서 절세 방안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미국도 비슷한데 여기서 내가 부동산 투자자, 이건 두 배우자 중에 한 명만 자격을 확보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임대소득도 얻고 거기에서 과세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발생시킨 페이퍼 로스를 다른 소득에서도 줄임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또 재투자, 다른 부동산 사서 한다고 하면 감가상각의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활용하다 보니 이게 좀 새길로 빠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거부들이 활용하는 이런 이 텍스 플래닝이다라고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작년에 세금 신고서를 공개 한 해 만에 하다가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였었잖아요. 네, 네. 대통령 이전에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 아니겠느냐.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뉴스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큰 틀에서의 방안은 그거였던 거고요. 정치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굉장히 미국에서 가능한 그런 합법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그 트럼프가 구사했던 그 절세 테크닉이 주로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그 감가상각과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관리, 부동산 전문인을 그래서 활용한 기타 소득에서 이거를 네. 같이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한 거죠. 예. 재밌네요. 근데 한국은 이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들이 크기 때문에 결국 감가상각을 해버리면 양도 차익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럼요. 하는데 미국은 조금 경우가 다른 거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미국에서 내가 뭐 한국에서 얼마나 이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개인 자선기관 설립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제도인데요. 간단하게는 내가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 기부를 하면 그거에 대한 공제를 받는데 내가 관리, 감독하고 운영하는 목적의 자선기관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함으로써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나의 가족의 선의를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그 자산을 넣고 거기서 매각함으로써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선기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부의 금액은 내 생전에 내가 가져오게 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걸 체리터블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활용하면
뭐 굉장히 많은 네, 방안들이 네. 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그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 개인으로 하냐 법인으로 하냐는 좀 압니다, 다들. 근데 트러스트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히 뭡니까?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적인 법인과 트러스트의 차이는 법인의 경우는 결국은 경영진이 잘 운영을 해서 여기서 돈을 벌고 남는 돈, 뭐 월급도 받고 남는 돈은 주주한테 배당의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이 설립자와 베네피셜이라고 부르는데요. 수혜자겠죠. 수익자겠죠. 수익자가 다른 거죠. 내가 설립을 하지만 최종적인 혜택은 이 트러스티가 잘 운영해서 불리고 최종적인 혜택은 내 자식들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 목적으로 이 트러스트가 활용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한국보다 더 이 소송 리스크가 크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뭐 소송 걸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액이. 근데 괜히 주택 구입해서 세 줬다가 문제돼가지고 소송 걸리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뭐 절세 목적에서의 그런 베네핏도 있는 건데요. 보통은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 부동산의 경우는 LLC를 설립해서 많이 진행하죠. 그 밖에도 뭐 당연히 뭐 한국도 그렇듯이 보험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도 합니다만 법인 투자가 필요하죠. 문제는 이게 투자 부동산 하나당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한 법인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판단의 대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어느 지역이 좀 인기가 있어요? 예, 그 전통적으로 네. 이 한국 교포 또는 뭐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뭐 잘 익숙한 지역이겠죠. 뭐 LA나 뉴욕 지역일 테고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어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아마도 뭐 가까운 부분도 있고요. 기후적인 부분도 있겠고 한국과 가깝다. 뭐 기후가 좋다. 그리고 또 안전하다.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좀 더 문화적으로 더 우호적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교육이나 뭐 안전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는 그에 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여러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장려하잖아요. 그게 조지아, 뭐 알라바마 이쪽 미국 동남부 지역으로 많이 몰리는데 거기에 또 한국계 기업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많이들 관심을 갖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이게 부동산 거래할 때 되게 부담스러운 게 중개 수수료인데 이 사는 사람은 중개 수수료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맞습니다. 좋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네. 이제 파는 사람이 전부를 내고 거기에 이제 절반을 뭐 에이전트끼리 한다고 네. 하는데요. 기본 어떤 관행이 그런 건 맞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네. 이것도 결국은 뭐 니고시에이션의 사안이다 보니까. 사는 경우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 셀러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고, 뭐 우리는 에이전트 피 쉐어 안 할 거니까 그거는 바이어하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뭐 없진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익스펙테이션은 셀러가 부담한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재미 변호사, 존청 변호사와 함께 이 미국 부동산 투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